네.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마지막에 무신정권과 관련된 영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드는 느낌이 뭔가 하면, 와, 군인들 진짜 불쌍하다. 이런 느낌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문반, 문신을 우대한 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펜을 들고, 붓을 들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훨씬 더 우대했던 국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벌 귀족사회, 귀족사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당연히 문벌, 문신을 우대하다 보니까 군인들의 경우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게 바로 무신정권입니다. 무신정권은 채씨 무신정권, 무인정권 이렇게 개념이 좀 명칭이 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신정권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신정권이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고려는 문벌 귀족사회, 즉 학문을 중시한 국가였습니다. 우문 정책이라는데요. 이게 학문을 우대한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뺨을 맞고 이런 굉장히 모욕적인 일도 많이 당하긴 하는데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승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정상품, 상장군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즉 문신의 경우는 1품, 2품까지 다 가능했지만 군인 같은 경우는, 즉 무신 같은 경우는 정3품까지 승진을 못한다는 거죠. 군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만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군대의 최고 통솔권은 바로 문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전쟁을 하는 권한은 당연히 군인에게 있지 않고 군인은 말 그대로 밑에 하부 심부름꾼이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전쟁만 하는 사람으로 받지 지휘하는 권한은 문신에게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었겠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교시에 전시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 간직에 있는 사람은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 이 내용이 바로 전시가입니다. 군인들도 당연히 간직이니까 전시, 즉 땅을 지급을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에게 땅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겁니다. 즉 군인전, 쉽게 말하면 군인들의 생계를 위한 토지였던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특정 가문이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토지를 장악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전시가는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소위 고위 간직, 즉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반납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 또는 손자들에게 상속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군인에게 땅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군인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군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땅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엄청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고려사회가 점점 혼란한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각종 반란이 발생하고요, 묘청의 난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군인들의 경우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불만이 굉장히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된 게 바로 무신정권입니다. 무신정권은 이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 사람들에 의한 무신정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 무신정권입니다. 금방 영상을 보셨다시피 군인들이
란을 일으켜서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정을 논립하는 그 영상입니다. 즉 무신 정권이 성립하는 거죠. 이 당시 무신 정권은 특정 인물에 의해서 주도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즉 다양한 군인들이 모여서 연합 통치를 하는 성격이 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 즉 군인들의 합의기관이었던 중방을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즉 한 명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죠. 이 중방은 문신들의 도당과 비슷한 상반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정 인물에 의해서 통치가 주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경대승입니다. 경대승부터는 여러 군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통치하는 방법이 아니라 특정 인물, 여기서는 경대승이 되겠죠. 경대승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대승은 도방을 설치합니다. 이 도방은 쉽게 말하면 경대승의 사설 경호부대입니다. 즉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사설 경호부대였던 도방을 설치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국가 운영을 이루어지는 거죠. 초창기 무신정권, 즉 이고, 이의방부터 시작해서 이의민까지는 굉장히 통치기구가 미성립되어 있습니다. 즉 종래에, 즉 기존에 있었던 중방을 통해서 운영을 했던 거죠. 즉 새로운 통치기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집단지도 체제, 즉 중방에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 이런 성격이 강했던 거죠. 또한 사병도 강하지 못했습니다. 문반들, 즉 자신들을 무시했던 문반들을 무신정권 이후에 어쨌든 국가를 다스려야 되니까 등용을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탄압을 했다는 거죠. 무신정권이 성립됐던 이 시기는 굉장히 군인들이 아마추어, 즉 초보자같이 국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마추어 냄새가 강했던 무신정권의 성격은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최씨 집안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는 거죠. 한 60년 정도 통치하는데요. 그래서 최씨 무신정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최충원은 이효민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 최충원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영리했던 인물이죠. 즉 군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문반, 즉 붓을 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최충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충원은 문반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게 되는 거죠. 도방과 교정도감, 정방, 서방, 마별초, 삼별초, 이런 조직도 만든 겁니다. 이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하고, 이러한 행정기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존, 즉 이전의 무신정권과 달리 최씨 가문의 무신정권은 상당히 제도화되고 체계적으로 국가 운영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바로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 거죠. 즉 고려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었던 사건, 즉 몽고가 침입을 하는 겁니다. 몽고는 당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몽고, 즉 나중에 원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징기스칸이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라가 바로 고려를 침입하는 거죠. 고려를 침입하게 되니까 당시 고려는 개성을 떠나서 강화도로 천도, 즉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이 시기가 바로 최씨 무신정권 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그리고 위에 나와 있던 도방 등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정도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도감은
최씨 무신정권 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즉 중방, 즉 군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던 중방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처음에는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나 특별세, 즉 세금 징수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었습니다. 이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최씨 무신정권을 거치면서 교정도감은 굉장히 강력한 행정기관으로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정방입니다. 이거는 최후가 옆에 보면 앞에 볼까요? 최후의 인물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이거는 인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설치한 기구였습니다. 서방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뛰어난 문인들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등용한 기구입니다. 이 교정도감과 정방과 서방은 무신 정권의 지배기구, 쉽게 말하면 행정기구입니다. 이러한 기구가 등장한다는 것은 무신 정권이 점점 체계적으로 국가 운영, 즉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력 기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신 정권은 말 그대로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반, 즉 군사적 기반을 강력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방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방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도방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경호 기관이었습니다. 이런 사병과 도방을 가지고 있었던 얘기는 무신정권, 즉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무력 집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군사적 성격이 강한 무신정권에게는 사병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경호부대가 있었던 것도 아마도 당연할 것입니다. 마별초와 또 삼별초라는 게 있습니다. 마별초 같은 경우는 기마 부대입니다. 말 그대로 말을 타고 싸우는 부대인 거죠. 이런 기마 부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북방에서 침입하는 몽고 또는 거란족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거란족이나 몽고족이 기본적으로 기마 부대였기 때문에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창설된 특별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삼별초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별초라는 군사 조직을 확대한 기구인데요. 자별, 우별, 신의군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군사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몽항쟁의 주역이라고 알려졌죠. 교과서, 특히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보면 삼별초의 역사는 제주도에서 끝이 납니다. 즉 강화도에서 후퇴해서 진도로 가고 진도에서 후퇴해서 제주도로 가고 거기서 삼별초에 대한 역사 기록은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살아남았던 일부 삼별초 군대가 간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즉 오키나와는 현재는 일본의 영토이긴 하지만 사실상 일본의 영토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과의 역사가 상당히 이질적이었습니다. 일본인 오키나와 사람들의 경우는 일부 오키나와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다든가 또는 본인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오키나와의 역사와 삼별초의 역사가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삼별초가 몽고군에게 쫓겨서 그들이 갔던 곳이 바로 오키나와였고 그 지역에 가보면 삼별초와 관련된 유적 유물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키나와에 가면 고려 양식의 성곽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삼별초의 역사가 단순히 제주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현재 오키나와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얘기는 정사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날 역사 학자들조차도 오키나와의 역사와
삼별초의 역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무신 정권의 최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신 정권도 점차 붕괴되는 거죠. 김준이나 이면, 임유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무신 정권이 약해지는 결정적인 사건은 사실상 몽고 쪽의 침입이었습니다. 몽고와 침입을 하고 그들과 전쟁할 것인가 아니면 항복을 하고 개성으로 다시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선별초를 중심으로 한 무신 정권의 경우는 전쟁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왕실뿐만 아니라 대다수 고려 신하들의 경우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몽고와의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출육, 쉽게 말하면 개성으로 되돌아가자, 즉 육지로 나가는 방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무신 정권은 더 이상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무신 정권은 기본적으로 원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그런 원나라가 고려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무신들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 정권의 역사도 원나라가 몽골을 침입하는 상황이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무신 정권은 고려시대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무신 정권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무신 정권의 성격과 의도를 보면 사적인 조직을 하려고 했다는 측면이 무신 정권을 비판하는 하나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신 정권이 물론 교정도감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적 관계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 정권에 대한 평가는 박하, 즉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토지제도가 혼란이 되고 농장이 발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무신 정권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많은 토지를 빼앗던가 아니면 억지로 구매해서 엄청난 넓은 면적의 토지를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등장했던 게 바로 농장이라고 하죠. 이런 농장의 등장은 상당히 넓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농장이 산과 강으로 경계선을 만들어진다. 이 정도로 농장은 굉장히 대규모, 엄청난 광범위한 넓이의 면적이 가지고 있었던 규모였습니다. 이런 농장의 발달을 하면 할수록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금을 거둘 땅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농장이 계속 발달을 하게 되면 될수록 그 농장에, 즉 무신들에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농민들이, 천민들이 억울하게 본인의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반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만적의 난 또는 망소의 반란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전시가 체제의 붕괴나 농장의 형성과 성격 이런 얘기도 금방 설명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계획입니다. 그 영상을 볼 내용은 바로 공녀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공녀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있을 겁니다. 이 공녀는 원나라에게 바쳐졌던 여성입니다. 이걸 공녀라고 하는데 이게 두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편 중에 1편을 먼저 보시고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편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이름은 나중에 원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몽골은 말 그대로 징기스칸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휩쓸고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 몽고의 영향은 고려에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고려와 몽고의 첫 만남은 1219년이라고 합니다. 강동성, 오늘날의 쉽게 말하면 평안남북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성에서 몽골군과 합세를 해서 전쟁을 합니다. 즉 당시 거란족의 몽골군을 피해서 고려 영토로 들어오는데 몽골군과 고려군이 같이 그 거란족을 격파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 당시는 몽골과 고려는 형제, 즉 맹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려와 몽고와의 사이는 악화됩니다. 몽고는 전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고려와 같이 형제 국가를 맺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저고요 일행 피살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사신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6년 있다가 바로 살레탑이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1231년 살레탑의 고려 침략이 바로 40년간 몽고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는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활을 쏴서 살레탑을 사살하고 몽골군이 일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가면 갈수록 너무 오랜 기간이 이어지고 또한 대몽왕제를 강조했던 체이가 죽음에 따라서 이 체이는 금방 얘기했던 무신정권에 등장하는 입니다. 체이가 죽게 되면서 고려는 몽고와 전쟁을 더 이상 하기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삼별초 등이 등장하는 겁니다. 고려는 당시 강력하게 몽고와의 싸움을 강조했던 무신정권이 무너지면서 고려는 몽고에게 항복, 즉 복종을 맹세하게 되는 거죠. 몽고의 경우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고려를 침입을 했습니다. 각종 간섭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부마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모욕적인, 즉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고려 왕실의 공주와 원나라의 즉 몽고의 왕실의 공주와 고려의 왕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즉 원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고려 왕이 사위가 되는 거죠.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합니다.
즉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는 거죠. 근데 부마국이 되면 고려의 입장에선 상당히 모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의 독립적인 나라였지만 이 사건이 즉 몽고의 간섭이 강화됨에 따라서 고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공물과 공려 한간을 바치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 원정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를 정복했으니까 바다 건너에 있던 일본의 정복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을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배, 즉 전선, 즉 전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배를 만드는 고통을 고려 백성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감행합니다. 근데 그 두 차례의 전쟁 모두 다 태풍이 오는 시기와 겹쳐서 배들이 대부분 침몰하고 원나라, 고려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 한번 하지 않고 태풍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 태풍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태풍을 신풍이라고 합니다. 즉 신, 갓이라고 할까요? 하느님 할 때 신 그 같죠? 그 신, 그리고 풍은 바람풍입니다. 즉 신의 바람이라고 지칭을 한 거죠. 그걸 바로 일본어로 읽게 되면 가미가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내정 간섭을 몽고에서 하게 됩니다. 바로 정동행성을 통해서 내정 간섭을 감행하는 거죠. 정동행성은 몽고가 고려, 즉 원나라가 고려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와 비슷한가 하면 조선 총독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양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부마국 부마 이런 거 좀 비슷한 건데 고려 왕이 말을 안 들을 경우는 중국의 심양의 고려 왕족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심양왕이라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고려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질이었죠. 즉 고려 국왕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고려 국왕을 다시 원나라로 잡아오고 심양왕을 고려 국왕으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는 항상 이 심양왕을 통해서 고려 국왕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원나라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들었던 거죠. 땅도 빼앗아갔습니다. 바로 쌍성총관부, 동령부, 탑나총관부 등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공려 2편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려 1편과 더불어 2편은 몽고 침입에 따라서 고려 백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2편, 공려와 관련된 2편 영상 보시고 바로 수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공려를 통해서 고려 백성이 원나라를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를 아시게 됐을 겁니다. 몽고의 힘이 계속 고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나라의 영향력, 즉 원나라의 국력은 약해됩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원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명나라입니다. 명나라와 원나라의 전쟁 사이에서 원나라는 잦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원나라의 영향력은 약화됩니다. 이럴 틈 타서 고려의 독립을, 즉 고려가 원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의 인물입니다. 원래는 원나라 공주였던 노국공주와 결혼하는데 원나라의 후원을 받고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공민왕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반원, 즉 원나라를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원나라 스타일, 원연호, 간제, 의복, 머리 스타일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통행성, 즉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시 고려에서 막대한 피해를 줬던 기철 형제도 숙청해버리는 겁니다. 기철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봤던 공녀에서 기철의 여동생이 공녀로 원나라에 보내집니다. 그 원나라에서 그 원나라 황실의 시집, 즉 결혼을 하게 되면서 원나라의 태후가 됩니다. 즉 원나라 황제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기왕후라고 하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고려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이거 바로 기철 형제인데요. 기철 형제, 즉 고려 내에서 원나라 편을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기철 형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쌍성총갑부 이런 걸 수복하는 거죠. 전에 봤던 원나라가 동령부,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 이런 영토를 빼앗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쌍성총관부는 어딘가 하면 함경남도 일대입니다. 여기를 바로 수복하는 거죠. 다시 원나라 땅으로 빼앗아 오는 거죠. 공민왕의 반원 정책은 다만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이 고려라는 나라를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각종 국내 정책을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정책을 시행했던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신돈입니다. 신돈은 스님입니다. 요승이라는 표현도 하죠. 요승은 요사스럽다. 요사스러운 승려라고 그래가지고 신돈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신돈을 공민왕이 등용하는 거죠.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한 이유는 바로 당시 원나라 편에 들어서 고려 사이에 각종 나쁜 짓을 했던 부원 세력, 즉 원나라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척결을 하고 또한 강범위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또는 백성들을 억지로 노비를 만들어서 막대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고려의 특권층을 겨냥을 한 등용이었습니다. 즉 고려 사회에서 공민왕을 대적할 수 있었던 강력한 세력을 탄압을 하기 위해서 신돈이라는 신진 세력을 등용했던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시행했던 정책이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전민변정도감은 쉽게 말하면 땅 주인, 원래 주인 찾아주고 그 사람의 원래 신분, 즉 억지로 노비가 됐으면 그 사람의 원래 신분으로 만약에 양민이라면 양민으로 돌려주고 이런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바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는 거죠. 이 전민변정도감 설치는 결국에는 당시 고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고려 사회의 기득권층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공민왕은 신돈을 물러나게 하게 되는 거죠. 신돈을 물러나게 되면서 고려 사회에는 각종 개혁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정몽주나 정도전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서 고려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수업 시간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수업은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시행을 했고 그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통치를 위해서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사회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신돈이라는 인물입니다. 신돈의 등장과 신돈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즉 물러나게 되는 과정이 고려사회의 고려사회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즉 고려의 멸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고려 후기, 즉 고려가 멸망을 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시기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민왕과 같이 고려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신돈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음 주 예고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한 편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신돈이 고려사회, 즉 고려의 멸망과 조선을 등장하는 당시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영상으로 신돈과 관련된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어,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면 백석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나 이런 거는 혹시 제가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백석톡으로 하시면 가장 원활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과제는 올려놨습니다. 과제 그 공지사항에나 보면 사이버 캠퍼스 상으로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좀 남긴 했지만 그 날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제가 나중에 뭐 받지 않던가 감점 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제출 날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어,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